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두루 통하는 그런 공간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두루 통한다. 이게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메인스트림,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대 사회, 모더니즘, 모더니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유럽 문화가 보편화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유럽적 이제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문명 사가들이 기본적으로 이 유럽적 보편성,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서양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서양의 그 보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서양의 정신, 서양의 몸, 육체, 그다음에 서양의 영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의 정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양의 어떤 지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성적인 뿌리,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양의 몸, 서양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로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어떤 건 종교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건 당연히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양의 종교, 바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양의 정신, 서양의 몸과 뼈, 그다음에 서양의 영혼, 이런 것들이 서양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편성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보편성의 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서양적인 것에 단순히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대륙을 넘어서서 아시아도 이런 지금 민주주의, 공화정, 기독교, 그다음에 또 로마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대 국가의 형태를, 플랫폼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서양이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것이 현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서양의 정신, 서양의 몸과 뼈, 그다음에 서양의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서양적 보편성을 얘기할 때 서양의 영혼, 그중에서 헤브라이즘을 얘기하는가. 자,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지역이면서 예전에 사실 오랫동안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그들의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이 헤브라이즘의 핵심의 종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종교에 분기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들의 신이 있죠. 그 신은 바로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크랙으로 딱 나누는 분기점에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가 이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기점이 있는데, 야훼와 이 예수의 관계를 하나의 동일성, 연속선상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고,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 종교.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그리스도, 한자로 음차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결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통 부르는 유태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을 인정하는, 야훼만을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 그게 바로 또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동일선상에서 보든 구약과 성경의 신이 다르다라고 보든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성격에 보편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보편성이냐 하면, 이 구약의 신인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전 세계의 많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에 등장하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굉장히 다른 신의 특징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이성적 성격에서 나와요. 이성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따지고 판단하는 것의 결과로서 어떤 신상 필벌이 굉장히 명확한 신. 이게 인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보통 고대적인 신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많이 다뤄왔던 그리스 비극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들인데, 그리스 신들을 보면 이게 올림푸스의 뭐 그 신들도 신들의 그 계보의 역사가 있어 가지고 1 기의 신, 2 기의 신, 3 기의 신이 있는데, 올림푸스의 신들도 보면은 신들이 각각에 관할하는 여러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죠. 제우스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뭐 아폴론도 있고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도 있고 전쟁의 신 아레스도 있고, 신들이 자기 영역을 이제 관할을 해요. 이런 다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신이거든요. 이건 또 전 세계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제주도, 제가 제주도에서 조그만 책방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제주도도 보면 지금 신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섬에 가면은 신이 굉장히 살아 있는데, 그 신을 보면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게 고대 어떤 종교적 차원으로 가지 않은 그런 어떤 민간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도 그렇고 신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신이 하나예요.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집중성과 이 강도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강력한 에너지의 코어에 뭐가 있냐면 판단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만약에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어떤 직업적인 형태로 가지고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판관, 판사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신화학자들, 종교학자들, 인문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주로 하는 일이 이 인간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고,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나를 위해서 너의 자식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행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신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 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주고, 뭐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을 주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를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그런 신상 필벌이 명확한 그런 책임을 묻는 신. 이게 바로 여호와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신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건 굉장히 이 힘이 막강하죠. 어떤 힘이 막강하냐면 이성적인 신은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예측 불가능하고, 이런 신들은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보통의 인간의 모습을 또 많이 닮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강력한 보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문화에서 보면 카톨릭이 이후에 만들어낸 종교적인 제도로서의 종교 수행하는 그 의례를 보면 거기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해실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때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큰 잘못뿐만 아니라 사소한 잘못도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하거나 큰 거 없이 모든 얘기를 거기다가 쏟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왜 믿을 수 있냐? 신이 변덕스러우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고 어떤 일관된 선의 기준이든 정의의 기준이든 어떤 최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정직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사해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신이 불편부당하고 명석하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의 이성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에 이렇게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보편성이냐면 예수는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계약을 자기가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상적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의 하느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신으로서 보편성은 있지만 그건 굉장히 민족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도 강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신들의 관습이 있죠. 그 할례라든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는 자, 율법은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그 율법적 체계 안에서 그 법이 굉장히 좁은 민족 신앙적인 성격 내지는 관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이르는지 모르지만 신에게 이르는 길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더 큰 신의 법의 보편성 같은 것들을 이제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피에 묶이지 않고 이방인이 없이 이방인도 전부 다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확장됐죠. 그러니까 더 큰 보편성을 갈릴리 청년 예수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종교가 되는 거, 그리스도교가 보편적인 종교가 되는 거, 유대적인 그런 관습법만을 따랐다고 한다면, 율법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런 보편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등 종교가. 근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존재, 새로운 계약, 사랑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고대 종교가 아주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기서 열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유럽적 보편성이랄 때 이 로마적인 그 뿌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적 뿌리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로마가 있었죠. 예. 고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위세가 워낙 이제 막강했고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은 학문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런 문화권을 그리스가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는 그 이후에 유럽 뼈대를 완전히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영토권은 사실은 그 그리스 영토권이라기보다는 로마라고 하는 서양 최초의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서양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광대한 영토를 만든 물론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지만 알렉산더 제국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유럽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건 이제 로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실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예전에 아마 세계사 시간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 도로라든가 또 도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들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실용적인 능력도 그들이 뛰어났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의 최고의 형태는 바로 로마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에 우리가 이 현대적 국가들이 운영되고 이게 이 법체계는 로마 법에서 사실은 그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 로마 법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냐면 사실 이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헬레니즘 철학을 이 로마화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만들었던 시기, 첫 번째 시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 학파를 또 형성한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후반부 와서 로마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통합이 되거든요. 특히 그리스의 글 로마로 전달한 라틴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라틴어 문장으로 전부 다 번역한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확립이 되고 그게 그리스적인 스토아 철학에서 로마적인 스토아 철학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그 실용주의적인 스토아적인 그 기울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바로 이제 법률적인 제도 같은 것이 돼요. 특히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국가, 작은 어떤 영토 안에서 사회 참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냥 하는 수사가 아니고 정치체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그리스의 시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작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그리스가 이제 쇠퇴하고 로마가 그 문화유산을 이제 물려받으면서 로마는 전 유럽 상당히 넓은 유럽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북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또 영토의 일부분 이 넓은 지역까지 이 아시아의 어떤 일부에까지 세력을 뻗을 정도로 큰 제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작은 영토의 국가 안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개인이 불가능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권을 포괄해야 되는 그런 국가 정체성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이 제국의 정체성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굉장히 다른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 중에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 구체적인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작은 도시국가의 개인이 아니라 제국의 시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사회의 특정한 어떤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개인 자체가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존재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성, 또 개인이 굉장히 또 추상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특수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 자체, 휴먼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겨나고, 다양하면서도 추상적인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그 철학을 제공한 것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아까 그 헤브라이즘에서도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토아주의에서도 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은 어떤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우주가 운영되는 어떤 섭리, 그것은 어떤 질서화의 원리인데, 이 질서라고 하는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 각각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우주가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적인 원리, 결국 그게 바로 이성적인 원리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는 그걸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했죠.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한 그 최초의 탐구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변화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 통합성의 원리를 얘기할 때 로고스를 얘기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적인 지성, 이성을 얘기할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철학이 아주 중요한 용어가 로고스가 된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한 것인데, 이런 로고스적 전통이 서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고, 헤라클레이토스하고 소크라테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그런 로고스적인 기울, 우주적인 어떤 질서, 코스모스의 원리를 인간 안에 퍼스널리티에 장착하고, 그런 인간들이 사회를 만들게 되면 질서 있는 사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마음 안에도 로고스가 들어와 있고, 그 시민들이 행하는 국가 정치 안에서도 그 로고스의 원리들이 구현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한 이제 공화정인데, 그것이 사회 속에서 제도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은 로고스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국의 여러 신민들, 제국의 시민들을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그 문화적 특수성, 에스닉한 특수성 같은 걸 넘어서는 보편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사회가 일정하게 잘 컨트롤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게 되는데, 로마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고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법의 바탕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특수성 같은 것들을 초월한 보편성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매뉴얼 체계화한 것이 유럽 법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또 탐구들도 이루어지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체계화된 질서화된 원리를 아주 심플하고 실용적으로 만든 것이 로마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의 사회 체계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고, 현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제국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또 시간적으로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럽 문화에 우리가 정신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하학의 원리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다가, 특히 이 기하의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논문이라고 얘기할까, 책이라고 할까요? 그리스의 그 기하학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 서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최초의 학교 중에 하나가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대학의 이름을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 그 이름을 가지고 대학의 일반 명칭, 학교의 명칭을 쓸 정도인데, 그 아카데미아에 현판이 있었는데 그런 현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자, 그럼 기하학을 모르는 자 여기 들어오지 말란다는 게 단순히 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심플한 공리를 통해서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그 질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수학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바로 학문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또 이제 뭐냐면은, 플라톤이 쓴 저작 중에서 보면 메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논이라는 책에서 플라톤 철학의 그 주인공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등장해가지고 그리스 비극을 쓰듯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쓴 것이 플라톤이 쓴 그 단편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메논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논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노동하는 아이, 그 당시에 노동하는 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리스의 자유민, 시민
시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아이를 불러와서 "너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대답을 해 봐." 하면서 그 소크라테스는 늘 자기 철학을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대화술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걸 통해 가지고 삼각형의 그 공리를 거기서 증명하게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아이가 스스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따라 가지고 그 문답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삼각형의 공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유명한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증명한 것이 바로 기하학 원리인데, 이것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네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하학의 원리도 우주적인 것이지만, 그건 기하학의 원리, 이 학문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진리를 탐구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사실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 퍼스널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보편성, 진리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편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 기하학이거든요. 원래 이 삼각형의 공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이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런 시대에만 이런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아시아에서도 통하고 2000년 후, 2500년 후에 21세기에도 그 삼각형의 공리는, 원의 정의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보편성은 또 인류가 망한다 하더라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을 해도 남아있는 이런 수학적 공리, 이게 바로 이제 학문의 이제 원리이고 엄청난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보편성에 입각해가지고 현대의 학문, 특히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탐구되고, 그걸 통해서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된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적인 보편성, 상징으로서의 기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하학은 하나의 그런 장르, 수학의 한 분과, 과학의 한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의 보편성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지성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수께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양의 영혼, 서양의 몸과 뼈, 그 다음에 서양의 정신, 이것이 바로 서양적인, 좁게 얘기하면 유럽적 보편성이고 넓게 얘기하면 서양적 보편성으로서 현대성에 이르는 것이다. 현대성에 이르는,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